중국이 40조를 쏟아부은 유럽 최대 항만이 지금 유령항으로 변했습니다. 그리스를 통째로 삼켰다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의 일대일로가 스페인 구석의 작은 한국 터미널 하나 때문에 완벽히 고사한 것입니다. 주제도 모르는 멍청이라며 한국을 공개 비웃던 그들이 어째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돈이 아닌 마음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돈으로는 불가능했던 한국의 소름 돋는 전략적 승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아니,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대한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 대신 제 직책으로 불릴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상 운송회사의 수석 물류 전략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의 일을 오해하곤 합니다. 제가 거대한 쇠로 만든 배나 규격화된 화물 상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상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옮깁니다. 문명과 문명 사이의 혈관을 설계하고 그 피의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바다는 거대한 판입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이 바로 물류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다음 시대의 숨통을 쥐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그 숨가쁜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높은 망로에 서서 판 전체를 조망해왔습니다. 모든 것은 거대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유한 배 한 척은 뉴욕의 마철루를 눕혀놓은 것보다 길었습니다. 그 배가 한 번에 실어 나르는 화물 상자들은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거대함 속에서 개인이나 국가의 감상 같은 것은 쉽게 잊히곤 합니다. 오직 효율과 비용,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 가지 냉혹한 잣대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때는 2017년의 어느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본사가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거대한 참나무 탁자 주위로 유럽 전역의 물류 책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갓 내린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국 그들이 해냈군. 독일 지사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동양의 붉은 깃발이 지중해의 푸른 하늘 아래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리스,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던 나라의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바닷길의 관문이었죠. 중국 국영 해운사, 그리스 최대 항만 인수 확정. 총 투자 규모 40조 원. 화면 속의 자막이 제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40조 원. 그것은 단순히 항구 하나를 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주권과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대문의 열쇠를 통째로 사들이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프랑스 지사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항구 하나를 사는데 40조 원이라니. 그 돈이면 차라리 새 항구를 10개는 지을 수 있겠소. 그들은 항구를 산 게 아니니까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산 겁니다. 정확히는 길의 끝을 샀습니다. 자신들이 시작한 새 비단길의 유럽 쪽 종착역을 통째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육로를 열고 바다를 통해 아프리카를 돌아 유럽의 정문인 바로 저 그리스의 항구에서 모든 것을 집결시키겠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인수 절차를 마친 중국 국영선사의 대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유럽의 오래된 항구를 내려다보는 정복자의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통역을 거쳐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오래된 항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1대1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라 말했지만 그 길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비용을 걱정했습니다. 중국이 항만 사용료를 올리면 어떡하냐, 우리 배들의 입항 순서를 맨 뒤로 미루면 어떡하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죠.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배들이 그리스 항구를 거치지 않고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대체 항로를. 이탈리아 지사장이 흥분해서 말하는 순간 제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니? 돈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중국 대표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태도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들은 저 항구를 인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점령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항만시설과 부두를 샀지만 그곳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까지 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독일 지사장이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마음이라니, 앤더슨. 지금 감상적인 소리를 할 때가 아니오. 40조 원입니다. 그 정도 돈이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라도 살 수 있소. 그리스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항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항만은 유기체입니다.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사람입니다. 하역 노동자, 예인선 조종사, 관제사, 행정직원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항구는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숨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업이라도 할 거란 말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파업이 아닙니다. 태업입니다. 마음이 떠난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비효율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최신 기계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암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묵살당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주의자 혹은 현실 물정 모르는 전략가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4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힘, 그리고 유럽의 관문을 빼앗겼다는 패배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코펜하겐의 오래된 운하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정복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고 자신들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은 그리스 항구에 거대한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중기들이 설치되고 부두가 확장되었습니다. 겉모습은 날마다 화려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도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그리스 현지 직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수십 년간 항구를 지켜온 베테랑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값싼 노동력과 중국에서 파견된 관리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항구는 거대해졌지만 활기를 잃었습니다. 그리스 항만 노조는 연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우리 일터다. 중국 자본은 물러가라. 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그들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연일 중국의 성공을 떠들어댔습니다. 그리스 항구, 중국 인수 후 물 동량 2배 증가, 유럽 물류의 지도가 바뀐다. 그 누구도 그늘 진 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대한 이론은 숫자의 힘 앞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소식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펜하겐의 제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업계 소식지 한 귀퉁이에 실린 아주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한국 H해운사, 스페인 남부항만 운영권 확보. 저는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H사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바로 그 한국의 대표 해운사였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과 처절한 구조조정 끝에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항만 운영권을, 그것도 유럽에? 저는 즉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확보한 곳은 스페인 최남단 지브롤터 해협을 마주보는 작은 항구의 물류기지였습니다. 그리스의 그 거대한 항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중심지도 아닌 변방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무슨 생각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스 항구가 유럽의 대문이라면 그곳은 기껏해야 쪽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자금사 정도 넉넉하지 않을 그들이 왜 하필 저런 애매한 곳에 귀중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저는 즉시 저희 회사 스페인 지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한국 회사 말입니까? 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한바탕 웃었지요. 지금 중국이 그리스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는데 고작 스페인 구석에 그 작은 하역장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하! 그 항구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요? 말할 것도 없지요.
시설은 낡았고 당장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리스 항구처럼 배후에 거대한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들이 잠시 들러 기름 채우고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가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악수, 최악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불리한 전장에 가장 약한 무기를 들고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들의 기적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세계 해운업 연례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선사의 대표들과 항만 운영사들이 모인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죠. 그날의 주인공은 단연 중국 국영선사의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리스 항구를 성공적으로 정복한 그는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가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 손에 값비싼 술잔을 들고 좌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해운업계 동료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물류의 중심은 아시아에서 시작해 우리의 새로운 비단길을 통해 유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의 종착역 유럽의 심장부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항구의 눈부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물 동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효율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낡고 방만하던 운영을 뜯어고치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최첨단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자본의 힘에 굴복한 혹은 그 힘에 편승하려는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 소리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성공 비결과 향후 계획을 묻는 아첨에 가까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유럽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왕 회장님, 최근 한국의 H해운사 역시 스페인 남부의 작은 물류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왕 회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재미있는 소식 말입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우리는 지금 40조 원을 들여 유럽 대륙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멀리 구석에서 누군가가 염소나 다니는 오솔길을 만들겠다고 삽질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의 용기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만용은 다른 것입니다. 바다의 전쟁은 돈과 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다른 중국 기자가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한국의 그 작은 항구가 그리스 항구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쟁자요? 기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다른 경쟁사 대표들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저기 앉아있는 덴마크의 거인이나 스위스의 대형 선사들입니다. 한국의 그 회사는? 글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가장 잔인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주제를 아는 것이 사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서 빨리 그들의 주제를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럽의 관문은 오직 이곳 그리스뿐입니다. 스페인의 그 잠자는 시골 마을이 아니라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굳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왕 회장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조롱 섞인 박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주제를 알아라. 그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가하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간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냉철한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였습니다. 왕 회장은 틀렸습니다.
그는 바다의 전쟁이 돈과 규모로만 결정된다고 믿었지만 저는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점령을 선택했을 때 한국의 그 회사는 왜 하필 변방을 택했을까? 그가 효율을 위해 사람을 내쫓았을 때 한국의 그들은 과연 스페인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리스 항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강압적인 운영에 반발한 현지 노조의 태업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화물 상자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배들이 이유 없이 항구에 며칠씩 묶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거대한 자본으로 그 문제들을 억지로 덮고 있었지만 골마가는 상처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지도 한 장을 펼쳤습니다. 유럽 전역의 바닷길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리스의 항구. 그리고 저 멀리 스페인 남쪽 끝, 제가 방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작은 항구. 모두가 붉은색의 힘에 압도되어 있을 때 저는 어째서인지 이 파란색의 작은 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판은 짜였습니다. 거대한 용은 유럽의 심장부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웃는 작은 새우는 저 멀리 대서양이 시작되는 길목에서 간신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이미 끝난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하면서도 흥미로운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상하이의 그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위에 찍힌 숫자나 화려한 연회장에서의 연설에 의지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사람의 숨결이 닿는 그곳의 공기를 직접 느껴야만 했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자마자 긴 여정을 꾸렸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앤더슨, 지금 시기에 왜 굳이 현장을? 우리가 받아보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소. 그리스의 물 동량은 분명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으려는 답은 그들의 서류철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그리스였습니다. 40조 원의 주인이 된 유럽의 새로운 관문.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1년 전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거대한 기중기들은 마치 강철로 만든 거인들의 군대처럼 부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화물 상자들이 오르내리고 거대한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완벽한 효율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중국의 방식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두를 거닐며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항구는 본래 시끄러운 곳입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기계가 으르렁대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 사람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 부임한 중국인 관리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는 젊고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보십시오, 앤더슨 수석님.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모든 것은 자동화된 체계로 움직입니다. 인간의 실수는 최소화되고 효율은 극대화되었죠. 저희가 오기 전 이곳 그리스 노동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1시간에 4번씩 쉬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말에는 이곳 현지인들에 대한 은근한 멸시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원래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들이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새로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더 젊고 우리의 지시를 잘 따르는 새 인력으로 교체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관리는 우리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직접 맡고 있습니다. 지시를 잘 따르는 인력.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항구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수십 년간 이 항구에서 일했다는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늙은 그리스인 하역 조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소. 그가 빈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항구에서 평생을 바쳤소. 눈을 감고도 어느 밧줄을 잡아야 배가 흔들리지 않는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 때 기중기를 어느 각도로 움직여야 가장 안전한지 아는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저들은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소. 그들은 무엇을 원하던가요? 복종.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절차서와 전산 화면에 뜨는 숫자만 믿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지혜 따위는 낡은 것으로 치부했지요. 우리는 그저 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손발이 되기를 바랬소. 우리는 기계의 부품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억눌린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목격했습니다. 부두에서 만난 새로 고용된 젊은 현지 직원들은 중국인 관리자가 지켜볼 때는 빠르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하자 그들의 손길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기중기가 화물 상자를 집어드는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졌고 상자를 배에 싣는 각도가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배를 부두에 고정하는 작업은 불필요하게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태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난 노동이 만들어내는 비효율은 항구 전체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선박 한 척이 그곳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시간 안에 하역을 마치고 떠나야 할 배가 이틀이 넘도록 항구에 갇혀 있었죠. 제가 선장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유라니요? 앤더슨 수석님. 저들을 보십시오. 장비는 최신인데 일하는 속도가 거북이 걸음입니다. 담당자에게 항의했더니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들의 왕국이니까요. 그리스를 떠나는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중국은 40조 원으로 거대한 성을 샀지만 그 성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당장은 그들의 거대한 자본력으로 이 모든 마찰을 덮어버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아주 작은 위기라도 닥친다면 이 골마버린 상처는 가장 먼저 터져나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목적지는 스페인 남쪽 끝 그 염소나 다니는 오솔길이라 불리던 아레시라스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반대의 의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항구가 거대하고 차가운 강철의 성이었다면 이곳은 작고 낡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물론 시설은 낡았습니다. 기중기는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고 사무실로 쓰는 건물은 임시로 지은 듯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항구는 이상할 정도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 현지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높은 관리탑이 아닌 땡볕이 내리쬐는 부두 한가운데서 스페인 직원들과 함께 밧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의 스페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가 현지 직원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격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대신 부탁을 했고 지시하는 대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왕 회장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곳을 염소나 다니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씩 웃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염소가 다니는 길도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하면 곧 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길을 닦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걸을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함께 걸을 사람들. 그리스에서 들었던 지시를 따르는 인력이라는 말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항구 한편에 임시로 지은 천막교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낡은 기중기를 조종하던 스페인의 중년 노동자들이 젊은 한국인 기술자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아, 저희의 작은 미래 준비반입니다. 한국인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곧 이곳에 새로운 자동화 설비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리스와는 다른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새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를 다루던 낡은 인력은 해고하는 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수십 년간 이 항구에서 쌓아 올린 경험은 그 어떤 최신 전산 체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럼 저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중기를 직접 조종하는 대신 그 기중기들이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저희의 최신 정보 기술과 저분들의 현장 경험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는 그것을 재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해야 할 자산으로 보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스페인 노동자가 수업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책임자님, 이 새로운 체계에서 우리가 화물 상자를 옮길 경로를 미리 입력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30년간 일해본 바로는 해 진력 서쪽에서 바람이 불 때는 이쪽 경로보다 저쪽 뒤편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이 내용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그리스였다면 관리자는 절차서대로 하라며 그의 말을 잘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 책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젊은 기술자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봅시다. 호세 씨의 말씀이 맞다면 당장 우리 전산체계의 경로 설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저분의 30년 경험이 우리 모두의 교과서입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질문을 했던 늙은 노동자의 얼굴에 번지는 자부심과 그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눈에 감도는 깊은 신뢰를 말입니다. 그들은 해고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이 존중받고 자신들이 이 새로운 변화의 주인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리스의 쓸쓸했던 선술집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인 직원들과 스페인 직원들이 한데 어울려 음식을 나누며 시끄럽게 떠들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 애썼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그저 동료였습니다. 스페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아레시라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지중해 건너편에는 중국이 차지한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높고 견고했지만 성벽 안에서는 주인을 향한 불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밑에는 작고 초라하지만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한국의 진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복종을 샀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 항구의 압도적인 규모와 숫자에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철학의 차이가 머지않은 미래의 모든 것의 판도를 뒤집어버릴 가장 무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저는 두 항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저의 동료들은 제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앤더슨,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시오. 그래서 스페인의 그 작은 항구가 그리스의 물 동량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이오? 수치로 보여주시오, 수치로. 저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몰아칠 때 기계에 기름칠만 해둔 차가운 성과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따뜻한 진지 중 어느 쪽이 버텨낼 수 있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운명의 폭풍이 불어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두 항구를 다녀온 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덮어주었고 또 많은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판도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세운 그리스의 강철의 성은 겉으로 보기에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항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다 처리하는 화물 상자의 숫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아시아의 물건들은 모두 그곳을 거쳐가는 듯 했습니다. 왕 회장의 오만한 웃음소리는 이제 업계의 표준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동료들은 이제 그 누구도 중국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시오, 앤더슨. 결국 숫자가 증명하지 않았소. 당신이 걱정하던 마음이니 태업이니 하는 것들은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는 그저 사소한 투정에 불과했던 거요. 보고서에 찍힌 이윤과 성장률 앞에서 저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항구에서 저희 배들이 겪는 설명할 수 없는 지연 사태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장의 선장들은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인력이 부족하다, 날씨가 좋지 않다 는 핑계로 배들이 항구에 묶이는 시간은 분명 다른 곳보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조차도 막대한 물 동량이 주는 이익에 비하면 사소하게 치부되었습니다. 골마가는 상처는 두꺼운 장막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스페인의 그 작은 염소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다녀온 저희 선장들의 보고서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시설은 낡았지만 그곳 사람들처럼 손발이 잘 맞는 곳은 처음입니다. 하역을 마치고 출항하기까지 단 1분의 낭비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책임자와 스페인 노동자들이 한데 어울려 땀 흘리는 그 모습은 제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작은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거대한 강철의 성과 작은 진지의 공존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대로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2021년 3월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코펜하겐의 자택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맡에 비상 연락망이 찢어질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연락망이 울리는 경우는 단 하나, 전 지구적인 재앙이 벌어졌을 때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본사 상황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석님, 큰일 났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요? 어디가? 수에즈입니다.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그곳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바닷길, 전 세계 해상물 동량의 30%가 지나가는 문명의 대동맥이었습니다. 그곳이 막혔다는 것은 지구의 심장으로 향하는 가장 굵은 혈관이 터져버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어떻게? 초대형 선박 한 척이 운하 중간에서 좌초되며 물길을 가로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척의 배들이 운하 양쪽 입구에 갇히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대한 벽면 화면에는 좁은 물길에 거대한 선박 하나가 쐐기처럼 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 위성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붉은 점으로 표시된 배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대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제 동료 하나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이었습니다. 복구에 얼마나 걸릴 것 같소? 최소 2주일. 아니, 한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 달.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추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며 모든 것이 마비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배를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아프리카로. 남쪽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소. 아프리카. 그것은 평소보다 2주일이나 더 걸리는 막대한 연료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끔찍한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선단의 지시를. 잠깐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희망봉으로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앤더슨? 일단 운하 입구에 몰려든 배들, 그리고 당장 유럽에 도착해야 하는 급한 화물들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배들을 아프리카로 돌리기 전에 일단 지중해 인근의 항구에 화물을 내려놓고 육로로 유럽 각지에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항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배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가.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도 위에 가장 크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그곳. 바로 중국이 운영하는 그리스의 항구였습니다. 그렇군. 그리스야. 당장 그리스 항만청에 연락하시오. 우리 회사의 모든 선박을 그쪽으로 돌릴 테니 24시간 비상하역 체제를 준비하라고. 독일 지사장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는 즉시 그리스 항구의 책임자 왕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년 전 상하이에서 그 오만한 연설을 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이 재앙을 기회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일로 연락을 주실 줄이야. 물론입니다. 저희 항구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기꺼이 당신네 배들을 받아주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항만 사용료는 평소의 5배를 지불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진 이 순간에도 그는 오직 돈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배를 지불하지요. 당장 모든 설비를 가동해서 우리 배들을. 염려 마십시오. 중국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그 자신만만함이 몇 년 전 그리스의 늙은 하역 조장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전쟁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석님, 속보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방금 그리스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그리스 항만 노동조합이 지금 이 순간 전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운하 마비 사태로 모든 화물이 그리스로 몰릴 것을 예상한 노조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며 총걸기했습니다. 중국 자본의 부당한 대우와 강압적인 인력 감축에 항의하며 항구 전체를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지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자들. 전 세계가 마비될 판의 파업이라니. 아닙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왕 회장이 그 순간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돈으로 찍어 눌렀던 그 마음들이 40조 원의 자본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분노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당장 왕 회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화기 너머로 왕 회장의 당황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배신자들, 감히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강철의 성은 그 성을 떠받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어떤 배도 받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자동화 설비는 그것을 움직여줄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없이는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가장 큰 문이 우리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악몽 같은 항해 외에는 정말로 아무런 답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장이야. 모든 게 끝났어.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불타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몇 년 전 스페인의 그 땡볕 아래서 땀 흘리며 웃던 한국인 책임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교실에서 눈을 빛내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던 주름 가득한 스페인 노동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염소나 다니는 오솔길. 왕 회장이 조롱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니, 아직 한 곳이 남아있소.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작은 점 아레시라스가 있었습니다. 앤더슨, 제정신이요? 저기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소. 그리스 항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이란 말이오.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곳은 적어도 사람이 등을 돌리지는 않았을 거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곳 역시 이 혼란 속에 이미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이 기회에 파업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택했던 그들의 선택이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답을 줄 것인지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페인 아레시라스 항구의 비상 연락망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결의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레시라스입니다. 네, 마이클 앤더슨 수석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차분한 한마디에 제 심장이 거꾸로 뛰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항구에서 들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과는 질적으로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마친 자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실 한가운데서 마치 다른 세상과 연결된 듯한 그 목소리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향하는 모든 뱃길이 끊겼습니다. 그리스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성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아니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저희 덴마크 선사의 유럽행 모든 선박을 당신들의 항구로 돌리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스페인의 거친 바닷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석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하역장은 작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그리스의 그 거대한 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백 척의 배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면 이곳 앞바다는 거대한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 부탁합니다.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해주십시오. 전 유럽의 숨통이 지금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다시 침묵.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도박마저 실패한다면 전 세계 문명은 수십 년을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를 보내십시오. 예. 모두 보내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설비는, 당신들의 그 낡은 기중기들로는, 그리고 지금 이 혼란을 틈타 당신들 노동자들도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한국인 책임자의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석님, 저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지금이 임금과 복지를 협상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현장에 오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1분 1초가 급합니다. 배부터 보내십시오. 저희 모든 식구가 이미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구. 그는 직원을 식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실을 향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외쳤습니다. 모든 배를 스페인으로 돌려라. 지금 당장. 아레시라스로. 제 동료들이 저를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앤더슨.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작은 어촌 항구에 수백 척을 보내면 항구가 그대로 터져버릴 거요. 배들이 바다 위에서 한 달을 넘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리스에서는 영원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소. 저는 지도 위의 작은 점, 스페인 남쪽 끝을 손가락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지금은 저들을 믿는 수밖에 없소. 희망봉으로 도는 것보다 빠르오. 당장 실행하시오. 전 세계의 혈관이 끊어진 지금 저는 가장 가느다란 곁줄기에 문명 전체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그 후 7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상황실의 거대한 화면에는 저희 회사의 거대한 배들을 상징하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이 스페인의 그 작은 항구를 향해 개미떼처럼 몰려드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좁은 개울로 수백 마리의 거대한 고래를 밀어넣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머리를 감싸 쥐고 재앙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배가 항구에 접근합니다.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 최소 48시간. 하역 완료까지 추가 24시간.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석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스페인에서 첫 번째 배의 하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6시간입니다. 단 6시간 만에 그 거대한 배의 화물 상자들을 모두 내리고 다시 출항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상황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6시간. 그것은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그리스 항구에서도 12시간이 좋게 걸리는 작업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낡고 녹슨 기계들로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해낸 것입니다. 당장 현장 화면을 연결해. 위성으로라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페인 아레시라스 항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한가한 어촌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혹은 격렬한 전쟁터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고 화물 상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쉴 새 없이 부두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효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투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코펜하겐의 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전용기를 준비해 주시오. 스페인으로 저 현장으로 가겠소.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땅을 밟았습니다. 항구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 불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중기가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듯 움직였고 모든 화물차가 굉음을 내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한국인 책임자와 스페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며칠 밤을 새운 듯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서로를 독려하고 어깨를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만났던 늙은 스페인 노동자 호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대한 화물 상자들의 이동 경로를 수신호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호세?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씩 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들 잠은 자고 일하는 겁니까? 잠이요? 호세가 껄껄 웃었습니다. 앤더슨 양반. 지금 전 유럽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잠이 문제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지금이 기회라며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들도 지금 무언가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많은 휴식을. 제 다급한 외침에 호세의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저 멀리 부두 한편에 차려진 임시 식당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녀자들이 쉴 새 없이 빵과 따뜻한 국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내 아내와 딸이요. 이 항구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저렇게 밥을 짓고 물을 나르고 있소.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라면서 말이오. 아니, 왜? 돈을 더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겁니까? 돈? 호세는 이번에 정말로 크게 웃었습니다. 하, 돈이라. 앤더슨 양반. 당신 같은 높은 양반들은 역시 그것밖에 모르는구려. 저기 그리스에 있는 불쌍한 내 동료들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저러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다르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몇 년 전 중국인들이 그리스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소. 우리도 저들처럼 저 낡은 기중기처럼 쓸모없는 낡은 부품 취급을 받다가 언젠가 쫓겨날 줄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한국 사람들은 달랐소. 그는 저편에서 스페인 직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화물밧줄을 함께 당기고 있는 한국인 책임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소. 낡았다고 내치지 않았단 말이오. 오히려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었소. 지능형 체계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당신들의 그 주름진 손과 경험이 이 새로운 기술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소. 그들은 우리를 해고하는 대신 우리 아들딸들이 배울 수 있는 교실을 열었소. 우리의 오랜 경험과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합쳐서 이 보잘것없던 항구를 우리 모두의 자부심으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오. 호세의 눈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벗이 전 세계의 위기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소.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돈 따위를 요구하며 그 손을 뿌리칠 수 있겠소. 그가 저를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오. 우리가 받은 그 존중에 보답할 때요. 이것은 우리 아레시라스 항구에, 아니 우리 스페인 노동자들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란 말이오. 저는 그 자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존중에 대한 보답, 명예가 걸린 싸움. 이것은 제가 20년간 매달려왔던 비용과 효율의 장부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비상연락망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항구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가장 큰 경쟁사들, 스위스의 거대 선사, 프랑스 해운사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앤더슨, 대체 스페인에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거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배들도. 제발 당신 내가 쓰고 있는 그 항구로 좀 보내주시오. 그리스는 완전히 지옥이 되었소. 왕 회장은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소. 우리도. 우리 배도 좀 받아달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시오. 제발.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아프리카의 그 머나먼 희망봉을 포기하고 그리스의 그 차가운 강철성을 외면하고 오직 생존을 위해 스페인의 이 작은 항구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숨을 쉬고 있는 문명의 그 가느다란 핏줄로 전 세계의 혈액이 필사적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호세의 땀에 젖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버텨주시오, 호세. 버텨야 하오. 지금. 전 세계가 이곳으로 오고 있소. 호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다시 한 번씩 웃었습니다. 오라고 하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이 아레시라스가 그리고 우리 스페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한국인 벗들과 함께 진짜 항구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테니. 호세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다시금 포효하는 기계들과 땀 흘리는 동료들의 함성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몇 년 전 왕 회장이 염소나 다니는 오솔길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작은 하역장이 전 세계 문명의 숨통을 쥔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스페인 남쪽의 그 작은 항구는 문자 그대로 전 세계의 숨구멍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20년간 쌓아 올린 물류학의 모든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설비는 인간의 의지 앞에서 한계를 넘어섰고 잠들지 않는 노동자들의 헌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면 뒤에서 기다리던 마을 주민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웠고 자신들을 존중해준 이역만리의 동반자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하나의 장엄한 전투였습니다. 대륙의 핏줄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섰던 공장들이 희미하게나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닥을 드러냈던 상점의 선반들이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그리스의 거대한 대문이 닫혔을 때
모두가 절망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쪽문이 문명 전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0조 원의 자본이 투입된 그 강철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주일 만에 중국 자본은 노동자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막대한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그들은 간신히 파업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 오만했던 왕 회장은 즉시 전 세계 해운사들을 향해 공표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 항구는 다시 문을 연다. 이제 우리의 완벽한 체계가 다시 가동될 것이니 모든 배는 예정대로 그리스로 돌아오라. 그는 이 혼란이 끝났으니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에 응답하는 배는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뱃머리는 이미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선장도, 그 어떤 해운사도 전 세계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그들에게 두 번 다시 자신들의 배를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떠나간 신뢰는 40조 원의 자본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이라던 항구는 그렇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항만 사용료를 5배나 부르짖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지중해의 바람소리만이 텅 빈 부두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값비싼 유령 항구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뒤 코펜하겐의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이상주의자라 부르며 비웃었던 동료들은 그 누구도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제 20년 경력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력 항로를 전부 변경해야 합니다. 독일 지사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변경이라니, 앤더슨. 지금의 혼란이 수습되면 다시 그리스를? 아닙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그리스를 유럽의 관문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곳은 문이 아니라 벽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거대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럽행 주력 노선을 지금 이 순간부로 스페인의 그 항구로 영구히 이전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앤더슨, 제정신이오. 그곳은 너무 작소. 우리 물량을 전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오. 작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하지만 영혼 없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작지만 뜨겁게 뛰는 심장과 계약해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장 거대한 위험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것을. 저는 이제 돈이 아니라 명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을 믿어준 동료를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싸우는 그들의 그 숭고한 명예 말입니다. 저희 회사의 결정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물류업계의 1인자인 저희가 움직이자 저에게 애원하던 스위스의 경쟁사도 프랑스의 대형 선사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신들의 모든 주력 항로를 그리스에서 스페인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물길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 왕 회장이 주제를 알라며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그 작은 한국의 하역장은 이제 명실상부한 유럽 대륙의 새로운 대문이 되었습니다. 염소나 다니는 오솔길이 명실상부한 왕의 길이 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은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그 작은 항구에 그리스에 투입되었던 것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의 그 해운사와 함께 그곳을 지중해 최대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은 한국의 방식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보며 기술과 경험을 융합하는 그 상생의 방식을 유럽 항만 정책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그 항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기억하던 그 낡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최신 설비들이 위용을 뽐냈고 부두는 몇 배나 더 넓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뜨거운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호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기중기를 만지는 대신 유리로 된 거대한 관제탑에서 수십 대의 자동화 기기들을 지휘하는 총괄 감독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딸들이 그 옆에서 환한 얼굴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그는 예전에 그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보시오, 앤더슨 양반. 우리가 결국 해냈소.
우리의 방식이, 우리가 받은 그 존중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했단 말이오. 저 멀리 한국인 책임자가 여전히 현장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가 땀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값비싼 기계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바다 위에서 효율과 비용만을 쫓던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장 차가운 숫자를 다루는 이 거대한 물류 전쟁의 한복판에서 마지막 승패를 결정짓는 열쇠는 돈이나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협박으로도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은 40조 원으로 그리스의 땅을 샀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스페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40조 원의 거대한 강철성을 무너뜨리고 세계의 지도를 영원히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염소의 길이 왕의 길이 된 역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40조 원의 자본으로 상대를 굴복시킨 중국의 1대1로와 파트너를 구원하며 스스로 왕좌에 오른 한국 HMM의 상생 모델 중 무엇이 21세기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HMM은 돈으로 항구를 산 것이 아니라 현지 직원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마음이 40조의 자본을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바로 이익을 넘어 사람을 남기는 K기업가 정신이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이 감동적인 승리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 스페인 노조원들이 HMM은 우리 파트너다 라며 파업을 거부한 장면과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중국 코스코 회장의 마지막 장면 중 PD님들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